밖에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오늘처럼 대한민국의 이 초롱초롱한 젊은 학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올 때부터 마음이 많이 튀었어요. 우리 이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대전 지역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이 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요즘 하루하루가 저는 굉장히 희망에 찹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하루가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 나의 삶을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과 또 지금 정치권에 준비된 정도의 규정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늘 제가 정의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시대정신과 부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의당을 잘 일구고 있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의 요구, 그 민심에 우리 준비정부가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닌가, 뒤떨어진 거 아닌가. 이 엄청난 우리 민심의 에너지를 받아안기에는 우리 정치권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너무 준비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 국민들의 느낌은 설마 그런 일이, 그런 매우 충격적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듣기 어려워할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의 실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정유라 씨 친구 아빠의 일까지 정성스럽게 깨알같이 적어서 이렇게 참기는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분들은 너무나 큰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살들이 기살렸다는 그런 배신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청와대를 발길 삼아서 반격을 시도할 때 그때 이후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나라가 거덜나든 말든 우리 국가의 포기와 신뢰도가 바닥을 치든 말든 오로지 내 자리 보전, 내 책임에 비해 극복한 대통령을 보면서 이제는 아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름을 지우고 싶은 그런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 광화문 광장을 나갔었고요. 6.29 민주항쟁에서도 갔었고 또 수많은 촛불에 참여를 했지만 이번 6차죠? 6번에 걸쳐서 한 650만 정도가 참여하는 이번 이 촛불을 보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강한 그런 확신 같은 걸 갖게 됐습니다. 외신도 다 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절제된 분노로서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감동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100만이 모이고 150만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도
정말 하다못해 껌 조각 하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철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때로는 그 시위 현장에서 격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정경차에 올라가면은 우리 시민들이 다 설득해서 내려 스티커 붙인 것까지 다 떼고 이런 보도의 책임감 이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행동하는 양심을 호소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행동하는 양심. 그때는 독재 정권의 총칼이 무서워서 옳고 그름에 따른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낯설지 모르지만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한잔, 대포 한잔 하면서 대통령 비판하고 뭐 정권 뭐 욕하면은 바로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서 반국가 범죄로 이렇게 취급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워서 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78년도에 독재 정권 말기 시절이죠.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피살이 있었고 80년도에 광주에 있었어요. 한국 현대사의 대전환기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오빠하고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가려고 이게 현관에 서서 그때는 토큰이라고 있었어요. 버스 표주장씩 이렇게 엄마한테 전달받으면서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 나서지 마. 절대 나서지 마. 이게 거의 뭐 가훈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 어머님의 말씀을 어기어서 제가 한국 현대사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장기 수배자. 제가 9년 수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노동운동 9년간의 수배 생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절대 나서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아주 매우 두렵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잘못 만지면은 내 인생을 망쳐놓는 이런 폭탄과도 같은 그런 것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 시대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려면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를.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참여를 호소했던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맡겨놓으면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우리의 대리자들이 다 알아서 잘 해주겠지. 아니면 못해도 내가 이 미약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냐. 그렇게 정치란 나와 동떨어진 아주 높은 곳에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권위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광장에 나가서 이런 책임 의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주말에 나온 시민들은 너무나 다 어떤 그 자신감에 분노하지만 아주 자신감에 찬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최종 책임자, 대한민국의 최종 결정자는 바로 우리다. 주권자의 책임의식이 빛나는 그런 촛불시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최종 결정자로서의 책임을 크게 인식한다는 그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정치 변화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하루하루 그에 대한 확신을
역시 민주공화국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은 우주의 기운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권자의 참여, 주권자의 책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옹변하고 있는 지금 역사적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 사태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10월 27일이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난 후입니다. 저희는 원내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불가피하고 그 퇴진으로부터 수습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선언을 하고 대통령 하야 국민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고 다른 당보다 좀 더 급진적이고 세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최초로 규정을 했고 앞으로 밝혀질 그 수많은 박근혜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른바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명명된 그 정치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또 드러나야 하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능력은 급속도로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도 제가 19대 때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 대통령 선거 어디잖아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12년인가요? 네, 12년에 대통령 선거했죠. 날짜를 쉽지 않게. 근데 이제 제가 19대 국회의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를 상대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은 뭐냐면은 뭐 정책과 노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책과 노선 차이는 다 있는 거죠. 그죠? 서로 다른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이 다른 것이죠. 그때 그건 경쟁하든지 여야가 나눠서 싸우든지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결정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초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연두기자국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대박이라고 말한 것도 대박이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뭐 좋은 뜻으로 한 얘기니까 뭐 그런 거 해서 2개월 만에 북한 붕괴론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더니 조금 있다가 개성공단을 우악스럽게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동안에 뭐 맥락이 없는 거죠. 어디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거나 검토할 만한, 폐쇄할 만한 어떤 그 논의 과정이 있었거나 또 뭐 아니 야당은 차치하고라도 여권 내에서 주무부처라든지 새누리당 내에서 검토가 있었거나 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저희가 그 진상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개성공단은 뭐 민주정부의 고유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간 보수 진보 정권이 함께 쌓아온 대북 전략의 마지막 보루처럼 돼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출마할 때 이 개성공단을 국제도시로 만들겠다,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뭐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뭐 건의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 통일부 장관 끝까지 반대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또 외교부 장관이 어디 미국말 듣고 와서 그러나? 외교부 장관을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끝까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주무 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서포트하고 또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판단을 건의하는 그런 주무부처라든지 관련 비서진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결정된 거냐?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뭐 통치권자가 결정했다. 뭐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드 문제도 그래요. 사드도 사드 배치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드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견해도 존재하는 거죠. 다만 우리 정의당은 이 사드는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북 방어무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MD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배치하고 나면 속된 말로 백도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국회 논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말하자면 발진한 이후에 이미 미사일 발사된 이후에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발사된 순간 이미 전쟁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 발사된 무기의 방어적 기능에만 한정된 효능이라면 우린 좋다. 배치하자. 그런데 이 사드는 그 방어 기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방 외교 차원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 외교를 방해하는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분들도 이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밀어붙이기 때문만 우리가 환상했던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나? 우리 당에 보수진보가 다 인정하는 안보 전문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종대 국회의원이라고 아세요 혹시? 네. 이분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실물 국방에도 아주 정통한 분인데 제가 사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한테 김종대 의원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국방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미 합참과 협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한참 협상 중인데 갑자기 배치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통령도 작년에 스리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한 바도 없다. 그게 대통령의 입장인데다가 지금 미국과 협상이 아직 끝나려고 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을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국방부 잘 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만히 쳐다보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배치할까. 관심법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불행히도 제가 이겼어요. 또 우리 김종대 의원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사드 정세를 진단해 왔던 거고 저는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받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받잖아요. 오늘 갑자기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사드 배치 처음에 성주에 결정할 때 국방부 장관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래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제가 좁혔어요. 말로서 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거기도 반대했다는 거. 물론 나중에 NSC 회의는 형식적으로 거쳤지만은 거기도 거기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통령이 뭐냐 그런 일 없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군 통수권자가 결정했다. 할 말은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은 국방부에 정부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때까지 저희가 국정감사 때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때까지
때까지 국방부 주무부서가 성주를 단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결정이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아니 사드의 찬반은 둘째치고 가네. 최소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 방침이 있다면 그 방침에라도 충실한 그런 검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독선 정치,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성격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고 해석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답답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최순실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최순실 씨가. 저도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최순실 씨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옷도 골라주고 프로젝트 맞춰주고 했다고 이렇게 좀 개인사를 돌보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나 또 큰 권력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좀 많이 해먹었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최태민 씨 딸이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역사가 어림자가 40여 년이 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호가호의 이게 뭐 처음에는 헷갈렸단 말이에요. 호가호의인데 누가 호랑이인지 누가 여우인지 분간이 안 되죠. 이거는 단순한 여우가 아니구나 그렇게 저희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권 그러니까 국가기밀부터 시작해서 외교 안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모든 통치 행위를 공유하고 사실상 결재받는 승인받는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동안에 납득할 수 없는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배제된 그런 어떤 즉흥적인 결정들이 다 최순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사태를.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내 시민권을 양도하는, 내 시민권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양도하는 우리 시민권의 총합, 그것이 권력이죠. 그것이 국가 권력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권력은 나의 동의 없이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4년 전에 가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투표해서 대통령 하나 뽑으려고 했더니 1+9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때 뭐 대통령 서열이 3위다.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고 뭐 3위다. 그래서 세계일보 사장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뭐 그냥 좀 지난 농담 정도로 이렇게 알았는데 사실 관계는 이제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뭐 순실 씨 위에 손들 씨도 있고 뭐 그 주변에 뭐 장시인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한 40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을 규정해왔던 그런 시스템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는 이런 거죠. 좋다. 그런데 아니 그래 다 좋다 이거. 그런데 최순실이 뭐간데? 최순실이 뭐간데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얼마든지 전문적인 어떤 자문도 구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인데 대통령이 모든 국가기밀부터 외교안보부터 시작해서 다 그 사람의 그 최순실 씨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 상태로 과연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그 통치권 하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퇴진보다 탄핵이 더 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큰 정당이라도 아무리 유력한 대선 주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인심 쓰듯이 이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마음대로 애를 위해서 디스카운트해서 이렇게 뭐 제시할 수 없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당의 리더들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 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헌법에서 제시된 방법대로 헌법에 따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 두 가지 큰 원칙의 범위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넘어선 어떤 수습책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명예퇴진을 내가 보장하겠다든지.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번 과정에서 국회,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자로서의 선출된 공무원들 또 위임된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 권력이 행사돼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아마 철저한 검증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을 국회에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탄핵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소추를 했었잖아요. 그때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다 생략하고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헌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느냐,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느냐.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말하자면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 근간을 훼손한 거죠. 위임받은 권력을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어요. 그거 이외에도 죄질이 매우 중하죠. 국가기밀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치행위들이 매우 위태롭게 그동안 행사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과연 통치 능력이 있느냐. 대통령의 통치 능력은 무엇으로 규정되느냐. 대통령의 통치 능력의 가장 핵심은 뭐냐. 여기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의 신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근데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리면 통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 그 대통령이 뭐 2차 다방가 할 때 그런 얘기, 1차 사과 때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상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달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뽑았습니까, 여러분? 검찰이 대통령 뽑았어요? 모든 선출된 공직자들은 자신을 선출한 그 주권자들에게 그분들이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건 사법적인 절차와 아주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사법적으로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궁금해하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국민들 앞에서 사법 절차를 핑계로 해서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대통령은 헌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통치를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방법이죠. 대통령이 그 모든 죄를 이실직고 하고 석고대죄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야라고 하잖아요. 사임하는 거죠. 법률적인 용어로 사임. 그게 있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국회에서 탄핵하는 거예요.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3차 담화에서 우리 국회에서 자기가 내려갈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합의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담화를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받아서 이번에 232만 명이나 나오게 됐다. 좋은 말로 할 때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저도 그 담화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 답답했거든요. 나는 18년 동안 그 어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한 사익이 없는데 다만 몇 사람을 잘못 건드려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건 내 책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 내려갈 만큼 잘못한 일이 없으나 여러분들이 너무 시끄럽게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물러갈 방법을 한번 합의해봐라. 그 중에서 임기 단축. 이 임기 단축이라는 것은 책임을 단죄의 방법이 아닌 임기 단축의 방법으로 합의가 혹시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거는 고려해볼게. 그러나 잘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정치권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이제 한 수를 이렇게 주었죠.